보는 사람도 없는데 딱 한 번만 쳐보면 어때? 도현은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피아노가 마치 생명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넓은 저택엔 도현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유독 그를 강하게 자극했죠. 도현은 홀린 듯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죠. 마침내 그는 금지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찰나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녘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현은 검은색 세단의 손잡이를 다시금 닦아내며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죠. 반듯한 넥타이와 주름 없는 셔츠. 오늘은 윤상훈 회장의 수행 기사로서 첫 발을 내디는 날이었습니다. 대문의 벨을 누르자 관리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현은 신발을 단정히 정리하고 대리석이 깔린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낯선 저택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공간은 광활하고 조용했으나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지르던 도현의 눈길이 무언가에 고정되었죠. 거실 중앙에는 웅장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검은 피아노의 곡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마주한 순간 도현의 심장이 제멋대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저 값비싼 악기일 뿐인데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아노가 자신에게 손짓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등 뒤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죠. 도현이 고개를 돌리자 청소 도구를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박 아주머니라고 소개한 가사 도우미였죠. 아, 네. 오늘부터 운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눈웃음을 지으며 피아노 쪽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다들 비슷해요. 저 피아노를 처음 보면 넋을 잃고 서 있더라고요. 아름답긴 하죠. 연식은 좀 된 것 같아도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도현이 긍정의 뜻을 비치자 박 아주머니는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저게 이 저택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거든요. 사모님께서 매일 아침 직접 닦으실 정도예요. 저희는 근처에도 못 가게 하세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죠. 그 이야기를 듣자 도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고가품이라서 아끼는 차원은 아닌 듯했죠. 그 정도입니까? 네, 뭔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요. 박 아주머니는 빗자루를 챙겨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홀로 남겨진 도현은 다시금 피아노를 응시했습니다. 건반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찰나의 순간 반짝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2층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무게감 있으면서도 절도 있는 발소리였죠. 계단 난간 너머로 윤상훈 회장의 실루엣이 드러났고 그 뒤를 이어 강혜수 부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던 회장은 도현을 발견했습니다. 그 찰나 회장의 얼굴에 미묘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장은 이내 평소의 차가운 포커페이스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회장의 짧은 물음에 해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된 기사분이에요. 도현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도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이라. 회장은 잠시 그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이윽고 회장의 시선이 자연스레 거실 한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아침 햇살을 머금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회장의 동공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듯 하면서도 애써 부정하려는 듯한 복잡한 심경이 엿보였습니다. 혜수 역시 도연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망울에도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교통 상황은 체크했나? 회장이 급작스레 화제를 돌렸습니다. 단호한 어조였으나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네, 회장님. 출근길 소통 원활합니다. 좋아. 그럼 가지. 회장이 앞장서 현관으로 향했고 도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문을 열자 혜수가 현관까지 나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 그녀의 표정을 훔쳐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짙은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죠. 운전석에 앉은 도연은 룸미러를 맞추며 회장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윤상훈 회장은 뒷좌석에서 태블릿 PC에 열중하고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업무에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성그룹으로 가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시동을 걸었고 차는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는 아직 한산했고 차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회장이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운전은 얼마나 했나? 5년 되었습니다. 회장님. 전에는 어디 있었지? 진성운수 임원분을 모셨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곡이었죠. 찰나의 순간 도연의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가볍게 리듬을 탔습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신성그룹 사옥에 도착하자 상훈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후 3시에 픽업 와. 그 전에 집에 가서 내 서류 가방 좀 챙겨오고. 서재 책상 위에 뒀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상우는 곧바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다시 저택으로 향하는 길, 도연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그 피아노를 다시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악기만 보면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도연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실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혜수가 피아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하얀 천으로 건반을 덮고 있었죠.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기사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회장님 심부름으로 서류 가방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서재는 저쪽입니다. 혜수가 손끝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서재는 책들로 빼곡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책장이 꽤 인상적이었죠. 책상 위에는 검은색 브리프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방을 집어들려는 찰나 책상 위 액자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단란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상훈 부부와 젊은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딸인 듯했습니다. 혜수에게 목례를 하고 나오던 도연은 다시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혜수가 여전히 피아노 곁을 지키고 있는 게 보였죠. 그녀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도연은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 저택 사람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상류층 가정 같았지만 어딘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죠. 특히 그 피아노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도연은 다시 신성그룹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하니 상훈이 이미 로비에 나와 있었죠.
가방은 네, 뒷좌석에 두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행선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북동 화방으로 가지. 딸애가 거기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화방 앞에 도착하니 한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상훈의 딸이었죠. 그녀는 미술 도구를 한가득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일찍 오셨네요. 전시 준비는 잘 돼가고. 네, 순조로워요. 차에 오르던 딸이 도연과 눈을 맞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죠? 전 윤나진이에요. 정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진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귀가하는 동안 부녀는 전시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진이 다음 달에 개인전을 연다는 내용이었죠. 상우는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경청했습니다. 평소의 엄격한 모습과 달리 딸 앞에서는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었죠. 저택에 도착하자 나진이 먼저 내렸습니다. 기사님, 내일부터 제 일정도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그러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나진이 현관으로 들어서자 상훈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정이 더 빠듯해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새로운 임무는 나진의 전시 준비를 위해 화방과 학원을 오가는 일이었으니까요. 첫날 아침, 나진이 화구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기사님, 성함이 정도현이라고 하셨죠? 이름 참 좋네요.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도연은 별다른 생각 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평범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나진이 뒷좌석에 짐을 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죠. 오늘은 종로 화방에 먼저 들렀다가 학원으로 가주세요. 캔버스를 주문해 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다소 정체되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일 때 나진이 창밖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벌써 11월이네요. 전시회가 다음 달인데 준비할 게 산더미예요. 도연은 룸미러로 나진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기색이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엿보였죠. 첫 개인전이신가요? 네, 그래서 더 긴장돼요. 잘해야 할 텐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아담한 화방이었죠. 나진이 계단을 오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대학 때부터 단골이었거든요. 화방 안은 물감과 나무 냄새가 섞여 은은한 향을 풍겼습니다. 벽면 가득 붓들이 진열되어 있고 한쪽엔 캔버스가 크기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나진이 주문한 물건을 받는 동안 도연은 입구에서 대기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기사님. 나진이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게 전시회에 걸 그림 스케치예요. 어때요? 연필로 쓱쓱 그린 스케치였지만 바다의 풍경이 생생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넘실거리는 파도, 아득히 보이는 섬까지. 근사하네요. 직접 가보셨던 장소입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갔었어요.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그때의 느낌만은 여전해요. 나진의 목소리엔 왠지 모를 그리움이 배어 있었죠. 캔버스를 뒷좌석에 싣고 미술학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나진이 출강하는 곳은 대학가 인근에 위치해 있었죠. 목적지에 닿자 나진이 일러주었습니다. 1시간 반쯤 소요될 거예요. 카페에 가 계시거나 차에서 쉬셔도 돼요.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도연은 근처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죠. 간간히 학원 창문 너머로 나진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뭇 진지하면서도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나진의 손과 팔에는 물감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학생이 물통을 쏟는 바람에 그거 치우느라 좀 늦어졌어요. 도연이 콘솔 박스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넸습니다. 나진은 고마워하며 받아들었죠. 센스쟁이시네요.
늘 이렇게 물티슈를 구비해 두시나요? 직업병 같은 겁니다. 의외로 쓸 일이 잦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출출하실 텐데 욕이라도 하고 가실래요? 제가 대접할게요. 매번 운전해 주시는데 해드릴 게 이것뿐이라서요. 두 사람은 근처의 소박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김밥에 라면을 곁들인 평범한 식사였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죠. 기사님은 미술 쪽에 관심 좀 있으세요? 나진이 김밥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문외한입니다만 감상하는 건 즐기는 편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제 작업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하는 것도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오후에는 화방에 들러야 했습니다. 붓을 새로 장만해야 한다더군요. 나진이 붓을 고르는 사이 도연은 가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면에 걸린 낡은 피아노 그림 하나가 유독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쩐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죠. 그 그림 참 좋죠. 어느새 다가온 나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화방 사장님 모친 작품이래요. 예전에 피아니스트셨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진심으로 아끼셨나 봅니다. 그림에서 그 마음이 전해지네요. 나진이 도연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기사님도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저도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뭉클한 게 느껴져요. 그리움 같은 거 말이에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나진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기사님, 오늘 종일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괜찮습니다. 제 본분인걸요. 그래도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어요. 신호 대기 중에 라디오에서 잔잔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 연주곡이었죠. 나진이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 곡 아세요? 쇼팽의 녹턴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듣기 좋네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즐겨 치셨던 곡이래요.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가 가끔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도연은 그 말에 의문이 생겼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나진의 모친이 피아노를 연주했다는 건 금시초문이었으니까요. 저택에 당도하니 현관에 해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딸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진아, 오늘도 늦었구나. 전시회 준비 때문에 좀 바빠요. 나진이 차에서 내리며 캔버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수가 그것을 응시하며 말했죠. 꽤 큰 그림을 그리는구나. 네. 이번엔 욕심 좀 부려보려고요. 두 사람이 저택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도현은 문득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해수는 왜 지금은 피아노 건반에 손을 대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나진은 엄마의 연주를 본 적이 없다고 했을까요? 궁금증이 일었지만 그건 자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용된 운전기사일 뿐이니까요. 이튿날 오후 상훈 부부가 외출 채비를 하는 사이 도연은 차를 대기시키기 위해 저택 안팎을 오갔습니다. 유독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저택 전체를 환하게 감싸고 있었죠. 상훈의 통화가 길어지는 바람에 출발이 지체되었습니다. 현관에서 대기하던 도연은 잠시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저 무료함을 달래려던 것이었는데 거실을 지나던 그는 홀린 듯 피아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피아노의 매끄러운 표면에 빛이 부드럽게 부서지고 있었죠. 칠흑 같은 검은색이었지만 햇빛을 머금으니 깊은 갈색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건반 덮개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을에 올려둘 법한 액자나 장식품 하나 없이 피아노는 그 자체로 고고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피아노 측면에 자잘한 흠집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죠. 누군가 오랫동안 이 악기를 애용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분명 지금은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피아노
만지지 마요. 다소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뒤를 도니 해수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눈가엔 늘 그렇듯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죠. 도연이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던 길에 그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해수는 피아노를 응시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피아노의 표면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옛 벗을 쓰다듬는 것 같네요. 누구나 그래요. 처음 방문하면 저 피아노의 시선을 뺏기더라고요.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고풍스러운 피아노입니다. 헌데 연주하는 사람이 없나요? 해수의 손길이 됐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창 너머로 새 지저귀는 소리만 들려왔죠. 다시는 연주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녀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깊은 사연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묻고 싶었으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아닙니다. 당연히 의아하실 테지요. 해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리어 더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매일 닦고 있어요. 하루라도 걸으면 먼지가 앉을까 봐서요. 도연은 온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피아노를 닦는 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수호하려는 몸짓 같았어요. 그때 2층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소? 해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이는 이 피아노 보는 걸 꺼려해요. 그래서 항상 서둘러 지나치죠. 도연은 그제야 회장이 거실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돌리던 게 떠올랐습니다. 피아노를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았죠. 회장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다 도연과 해수가 피아노 앞에 있는 걸 목격했죠. 순간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예리했습니다. 해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어요. 회장은 피아노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하지. 도연은 급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회장 내외를 살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침묵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해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오세요. 나진이가 저녁같이 먹자고 했어요. 알겠어. 회장의 대답은 단답형이었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엔 분명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았죠. 특히 그 피아노를 둘러싼 무언가가요. 나진의 전시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시동을 걸었고 차가 출발하자 나진이 창문을 살짝 내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죠. 라디오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자 나진이 볼륨을 키웠습니다. 혹시 피아노 좋아하십니까? 도연이 백미러로 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듣는 건 좋아하는데 직접 치진 못해요. 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도 못 쳐요. 헌데 이상하게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여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도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지그시 힘을 주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피아노 선율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화방에 도착해 나진이 재료를 고르는 사이 도연은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잠시 후 나진이 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나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좋아합니다. 창문 열어두고 빗소리 듣는 걸 즐겨요. 정말요. 저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비 오는 날이면 꼭 창문을 열었거든요. 나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배어났습니다.
도연도 신기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학교로 가는 길에 신호대기를 하게 됐습니다.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일정한 리듬이었죠. 그때 나진이 뒷좌석에서 똑같은 리듬으로 손가락을 두드리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냈어요. 서로를 보며 쑥스럽게 웃었죠. 저 이 리듬 자주 두드려요. 버릇이에요. 나진이 말했고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나진을 데리러 갔을 때 그녀가 커피를 들고 나왔어요. 기사님도 드세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다른 건 너무 달아서. 또 똑같았습니다. 도현은 점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죠. 며칠이 지나면서 둘은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색을 선호했어요. 회색이었죠. 보통 사람들은 우중충하다고 하는 색인데 둘 다 회색이 안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사님 혹시 백단향 좋아하세요? 어느 날 나진이 차에 탄 순간 물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차에서 그 향이 나요. 저도 작업실에 백단향 향초를 켜두거든요. 도연은 방향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었어요. 전시 준비가 한창인 어느 날 나진이 큰 액자를 옮기다가 손을 베었어요. 도연이 급히 차에서 구급 상자를 가져왔죠. 괜찮아요. 작게 베인 거예요. 나진이 손사래를 쳤지만 도연은 이미 소독약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레 상처를 소독한 뒤 밴드를 붙여주었다. 고마워요. 근데 참 묘하네요. 뭐가 말입니까? 도연 씨랑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예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도연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나진과 함께하는 시간은 왠지 모르게 편안했다. 분명 처음 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무렵 귀갓길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진은 차창을 살짝 내렸다. 빗소리는 언제 들어도 좋네요. 동감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라디오 전원도 끈 채 차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에만 집중했다. 도연 씨, 혹시 이유도 모르게 무언가가 사무치게 그리운 적 있나요? 나진이 나직하게 물었다. 있습니다. 대상도 모르면서 막연히 그리워질 때가요. 저도 그래요. 피아노 선율을 들을 때면 유독 더. 도현은 룸미러를 통해 나진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는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빗물에 일렁이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여벌구를 비추고 있었다. 저택의 당도하니 현관 앞에 상훈 부부가 나와 있었다. 우산을 든 채 딸을 마중 나온 것이었다. 나진아, 비 안 맞았어? 혜수가 걱정스레 물었다. 네, 괜찮아요, 엄마. 차에서 내린 나진이 도연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봬요. 도연은 목례를 했고 가족들이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상훈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도현과 시선이 얽혔다. 상훈의 눈동자에 기묘한 감정이 스쳤으나 그는 이내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차고에 주차를 하며 도연은 생각에 잠겼다. 나진과의 수많은 공통점들이 과연 우연에 불과할까? 아니면 필연적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정답은 알 수 없었지만 나진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안온함이 좋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전시회를 이틀 앞둔 아침, 저택은 새벽부터 소란스러웠다. 나진의 개인전 준비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도현은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다. 액자 5개와 팸플릿, 박스 2개, 그리고 잡다한 비품들이었다. 나진이 현관을 들락거리며 체크리스트를 점검했다. 이게 전부예요.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상훈 부부도
갤러리로 동행하기로 했다. 혜수가 핸드백을 챙기며 박 아주머니에게 일렀다. 아주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세요. 저녁 늦게나 들어올 것 같네요. 네, 사모님, 청소만 마무리하고 오후에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가족들이 모두 탑승했다. 도연이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차를 몰았다. 저택의 대문이 백미러 속에서 멀어졌다. 전시장까지는 40분 남짓 소요되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아담한 갤러리였다. 나진이 오롯이 혼자 힘으로 준비한 첫 전시회였다. 도연이 정차하자 가족들이 하차했다. 짐을 갤러리 내부로 옮기는데 30분가량 걸렸다. 액자들을 조심스레 나르고 팸플릿 상자를 정리했다. 나진이 큐레이터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도연은 밖에서 대기했다. 잠시 후 나진이 밖으로 나왔다. 도연 씨, 집에 짐이 좀 남았어요. 2층 작업실에 캔버스랑 조명 스탠드 2개가 있거든요. 지금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오후 세팅 때 꼭 필요해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인 뒤 운전석에 올랐다. 홀로 저택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40분을 달려 저택에 당도했다. 현관 앞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박 아주머니의 차도 보이지 않았다. 벌써 퇴근한 모양이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적막강산이었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다. 늘 북적이던 집이 이토록 텅 비어 있는 건 처음이었다.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연은 신발을 벗고 복도를 지났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타고 울려 퍼졌다. 나진의 작업실은 2층 가장 안쪽 방이었다. 문을 열자 물감과 테레비뉴 냄새가 섞여 났다. 창가 쪽에 캔버스 2개가 세워져 있었고 책상 아래엔 조명 스탠드가 놓여 있었다. 캔버스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스탠드도 함께 챙겨 계단을 내려왔다. 1층 복도에 다다라 거실 쪽으로 향했다. 현관으로 나가기 위해선 거실을 가로질러야 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선 순간 도연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피아노였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피아노가 햇살을 받고 있었다. 정성스레 닦인 검은 표면이 은은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검은 칠 위로 햇살이 춤을 추듯 일렁였다. 도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피아노를 응시했다. 캔버스를 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또다시 그 강렬한 끌림이 밀려왔다. 평소에도 종종 느꼈던 기묘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집엔 아무도 없었다. 지켜보는 눈도 말릴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끌림이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호흡이 가빠왔다.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끌림이 지금 이 순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또다시 스쳐 지나갔다. 여전히 그 실체는 알 수 없었다. 잡으려 애쓰면 흩어지고 모른 척하려 하면 되살아나는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더 뚜렷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피아노를 응시하며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졌고 오로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이 이토록 색다른 기분일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사 도우미가 있었고 자신은 단지 운전기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강렬한 이끌림과 그리움을 감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캔버스를 바닥에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건반 덮개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표면이 거울처럼 자신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손끝이 떨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달칵 고요한 거실에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흑백의 건반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피아노 건반을 바라볼 뿐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무엇이었을까요?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피아노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끼익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고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착석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얹었습니다.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왼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도, 미, 솔. 손가락이 물 흐르듯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오른손도 건반 위로 올라갔습니다. 5 손가락이 정확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첫 건반을 눌렀습니다. 청아한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울림을 듣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번째 건반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도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손가락이 스스로 건반을 찾아 나갔습니다. 단순한 선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이했습니다. 처음 연주하는 것임에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반을 눌러야 할지, 어느 정도의 세기로 타건해야 할지를요. 도연은 눈을 감고 손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했던 멜로디가 점차 화려해졌습니다. 왼손이 저음을 받쳐주고 오른손이 선율을 수놓았습니다. 아름다운 곡조였습니다. 도연은 이 곡을 모르는 듯했습니다. 머리로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누볐습니다. 빠르고 느리고 부드럽고 강렬하게 음악이 거실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긴 침묵을 지키던 피아노가 다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깜빡할 뻔했네. 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USB가 책상 위에 있을 거야. 내가 가져올게. 상훈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가족들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 선율이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3 사람 모두 걸음을 멈췄습니다. 혜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상훈의 손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던 동작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피아노 소리, 나진은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누가 피아노 치고 있는 거야? 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훈이 먼저 몸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나진이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도연을.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연주에 몰입해 있는 그의 모습을요. 나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선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곡 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녹턴 같은데. 상훈과 해수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피아노 앞에 있는 도연을 보았습니다. 해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훈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피아노 선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도연의 손끝이 건반에서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각했죠.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현관 쪽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장 부부와 지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셋 다 미동도 없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죠. 도연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거슬리는 소리를 냈어요. 죄송합니다. 도연이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절대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안색은 핏기 없이 창백했죠.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자네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자네가 감히 분노였습니다. 목소리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도연은 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네 못 들었나? 회장의 언성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 피아노는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네 따위가 감히. 회장이 말을 잇다 문득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죠. 건반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연의 손길이 머물렀던 그 건반이었죠. 회장의 얼굴에서 분노가 걷혔습니다. 대신 낯선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당혹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곡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방금 연주한 그 곡은 뭔가?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제멋대로. 쇼팽의 녹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녹턴 20번. 해수가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어떻게, 해수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해수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여보. 회장이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해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녀는 도망치듯 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랐죠. 쿵. 2층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 쾅.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했죠.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뿐이었죠. 도연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회장이 도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 수 없는 혼란만이 가득했죠. 자네, 어디서 그 곡을 배웠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다고. 네, 저는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저절로. 회장은 말없이 도연을 응시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도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가게.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만 들어가게. 내일 얘기하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피아노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나섰죠. 회장은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올라간 방향이었죠. 지우야. 회장의 목소리가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시회는 못 갈 것 같구나. 지우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읽었죠. 엄마 좀 봐드려야겠다. 네, 아빠, 괜찮아요. 지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이랑 다녀올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죠. 지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죠. 피아노가 덩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고 나오자 도연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죠. 죄송합니다. 도연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정막만이 감돌았죠.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도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사모님은 오열했을까요? 왜 회장님은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손은 그 곡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비통함이 밀려왔어요.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도연은 백미러로 지우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녀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전시장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거리. 차 안은 여전히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았던 건반의 느낌이 생생했거든요. 신호가 적색으로 변하자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기사님. 도연은 룸미러로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피아노 연주하시던 거요. 지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제 꿈속 장면이랑 같아요. 도연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꿈이라니요? 네, 어릴 적부터 반복되는 꿈이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피아노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항상 뒷모습뿐이에요. 가까이 가려 하면 잠에서 깨버리죠. 그런데 오늘 기사님이 피아노 앞에 계신 걸 보고 그녀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꿈이랑 겹쳐 보였어요.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도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저도 도연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꿈을 꿉니다. 지우가 놀라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피아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면 늘 잠에서 깨요. 얼굴은 확인하지 못하고요. 지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랑 완전히 같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사님, 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이 말씀이십니까? 같은 꿈을 꾸는 것도 그렇고 취향도 너무 겹치잖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비 오는 날의 회색, 백단향, 아메리카노, 무의식 중에 손가락으로 맞추는 리듬까지요.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는데 이젠 너무 많아서 무서울 정도예요. 도연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아가씨와 함께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저도 그래요. 기사님과 있으면 아주 오래된 인연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룸미러를 통해 마주쳤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응시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옥자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부모님은요? 모릅니다.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저를 데려오셨다고 해요. 지우의 숨소리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몇 살 때였나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6살 무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지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6살.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지우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오빠도 6살 때였는데.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물었습니다. 기사님, 네. 생일이 언제인가요? 제 기억엔 없지만 할머니가 3월 15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저도 3월 15일이에요. 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억지로 눈물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전시장인가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도연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뒷좌석에서 여전히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룸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한편 윤 회장은 2층 창가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우와 도연을 태운 차가 정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아래층 거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엔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반 덮개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위엔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윤 회장은 2층 복도를 지나다 어느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굳게 닫힌 문 손잡이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은 암흑천지였습니다. 커튼이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작은 책상과 책장, 침대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24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윤 회장은 숨을 죽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림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읽다만 책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손대면 바스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혜수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여기 있었군요. 윤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수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곁 작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침대 시트를 어루만졌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작은 장난감,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피아노를 얼마나 아꼈는지 윤상훈의 목소리가 메어왔다. 눈만 뜨면 이것부터 찾았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뚱땅거렸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지. 강혜수가 몸을 일으켜 남편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 역시 무릎을 굽히고 작은 피아노 앞에 자리를 잡았다.
제가 가르쳤어요. 강혜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건반을 훑었다. 녹턴이었죠. 아이가 칠 수 있게 쉽게 바꿔서 알려줬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루도 빠짐없이 쳤어요. 아침마다 윤서아가 깨지 않게 조용히 일어나서는 제게 와서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고 졸랐죠. 윤상훈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날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아침에도 연주했어. 놀이공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빠가 꼭 들어봐야 한다며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도현과 윤서아의 생일이었죠. 6살. 강혜수가 흐느꼈다. 생일 기념으로 놀이공원에 데려갔던 그날. 강혜수는 장난감 피아노를 들어 올렸다. 플라스틱이라 가벼웠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우리 잘못이에요. 강혜수가 오열했다. 찰나였어요. 정말 잠깐 눈을 뗀 사이였는데 내 탓이요. 윤상훈이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죄책감 속에 살아왔다. 강혜수는 피아노를 가슴에 품었다.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꿈속에서요. 그녀가 울먹였다. 매일 밤 꿈에 아이가 나타나요.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데 늘 멀어지죠. 닿을 수가 없어요. 윤상훈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방 안은 그들의 슬픈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흐른 뒤 강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응. 아까 그 사람. 정기사 말이에요. 윤상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 청년이 연주한 곡.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쳤던 그 곡이었어요. 나도 아오. 윤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똑같더군. 터치, 템포,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강혜수가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느꼈죠. 왼손 타건법 말이에요. 우리 아이랑 판박이었어요. 어릴 적 모습이지만 자꾸만 겹쳐 보여요. 윤상훈은 침묵했다. 섣불리 대답할 수 없었다. 혹시 강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상훈은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확신할 순 없소. 윤상훈이 솔직히 털어놓았다. 하지만 나 역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소. 강혜수는 다시 장난감 피아노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건반들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만약에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뒷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나 거대한 희망이었다. 감히 품어도 될지 모를 만큼. 강혜수는 피아노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마치 잠든 아기를 눕히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섰다. 문을 닫기 직전 윤상훈이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책상, 장난감들, 그리고 그 피아노.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윤상훈은 천천히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같은 시각 정도현과 윤서아는 전시장에 도착했다. 정도현이 차를 세우자 윤서아가 천천히 내렸다.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윤서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갤러리 안으로 사라졌다. 정도현은 차에서 내려 근처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손끝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건반을 누르던 그 생생한 감촉. 왜 내 손이 그 곡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피아노 앞에 앉자마자 왜 눈물이 쏟아졌을까? 정도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갤러리 통유리 너머로 윤서아의 모습이 보였다. 큐레이터와 이야기를 나누며 작품 위치를 조정하고 조명을 체크하고 있었다. 프로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도현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가끔 떨리고 있다는 것을.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정도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갤러리 주변을 서성였다. 정처 없이 걷다. 다시 벤치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다. 오후 6시 무렵 갤러리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나왔다. 안색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도현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윤서아는 짧은 목례조차 없이 차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라디오조차 켜지 않은 채 낮은 엔진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저택까지는 40분이 걸렸다.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신호대기로 차가 멈춰 섰을 때 윤서아가 입을 열었다. 정 기사님, 네, 오늘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혹시 윤서아가 말을 멈췄다. 혹시 뭔가 알게 되면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정도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차가 저택 앞에 멈춰 섰다. 현관에는 따스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정도현이 말했다. 윤서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잠시 걷더니 뒤를 돌아보았죠. 기사님도 조심히 가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현관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도현은 한동안 멍하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내 핸들을 꺾어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죠. 정도현은 도어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아, 왔냐? 안방에서 옥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할머니, 저 왔어요. 정도현은 신발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녁은 챙겨 먹었어.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랑 먹었어요. 할머니. 그래, 알겠다.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정도현은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전신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오늘 하루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피아노 연주, 사람들의 놀란 반응, 윤서아와의 대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정도현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까의 장면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건반 위를 춤추던 자신의 손가락,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멜로디, 그리고 강혜수 대표님의 눈물. 도대체 왜 정도현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왜 내가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거지? 허공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옥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굽은 허리의 70대 노인이었죠. 휴, 무슨 일 있냐? 할머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색이 왜 이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정도현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자신만을 걱정해 주시는 따뜻한 얼굴이었죠. 아니에요, 할머니. 별일 없어요. 괜찮기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인데. 할머니가 정도현의 곁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털어놔 봐라. 정도현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죠. 할머니, 오냐. 제가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세요? 옥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널 데려왔다고 몇 번을 말했니? 네가 6살 때였지. 그전에는요, 제 친부모님은요? 모른다. 경찰에서도 찾지 못했어. 너는 네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할머니, 그럼 제 생일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정도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 들어온 날이 3월 15일이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날을 내 생일로 정해준 게야. 그날 이후로 줄곧 제 생일이 되었군요. 할머니가 정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건 왜 묻는 게냐? 무슨 일 있었어? 정도연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옥자 할머니는 정도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아니라니까요. 이 할미가 널 키운 세월이 얼만데 그걸 모를까. 할머니가 정도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정도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른 자라. 내일도 출근해야지. 네,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엔 정도연 혼자 남았습니다. 장식장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정도연과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제가 만약 진짜 가족을 찾게 되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울고 나서야 정도현은 액자를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죠. 정도현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겪은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피아노 건반, 익숙한 선율, 윤서아와의 대화, 그리고 생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일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저택 거실 소파에는 윤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부모님이 앉아 있었죠. 윤상훈 회장과 강혜수 대표 모두 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잘 되어가니 윤상훈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윤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혜수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좋지 않구나.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이 말을 뱉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뀔 텐데.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윤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은 딸을 주목했습니다. 윤서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도연 씨가.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혹시 제 오빠일지도 몰라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상훈 회장과 강혜수는 미동조차 할 수 없었죠. 윤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윤서아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 깊숙이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항상 품고 다니던 거예요. 그녀는 사진을 부모님께 건넸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남자아이와 그 옆에 서 있는 여자아이. 어린 시절의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강혜수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혜수가 사진 속 남자아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도연이. 사진 속 남매는 쌍둥이였지만 이란성이라 닮지는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를 닮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었죠. 오늘 차에서 이 사진을 봤어요.
윤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도현 씨한테 물어봤어요. 가족이 있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보호소에서 데려오셨다고요? 6살 때요. 강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살. 그리고 생일이 윤서아가 울먹였습니다. 3월 15일이래요. 키워준 옥자 할머니가 정해주신 날이래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윤상훈이 소파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윤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게 똑같아요. 비 오는 날 좋아하고, 회색을 좋아하고, 백단향을 좋아하고, 그녀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리듬까지 똑같아요. 심지어 꿈까지 같아요. 꿈, 강혜수가 물었습니다. 네. 피아노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다가가면 깨는 꿈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꿨어요. 정도연 씨도 똑같은 꿈을 꾼대요. 강혜수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오빠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요. 쇼팽의 녹턴 20번. 정도연 씨가 오늘 똑같이 쳤잖아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다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대요. 그 모습이 제 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강혜수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상우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요.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상훈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구나. 윤상훈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강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윤상훈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 그걸로 확실히 알 수 있어. 윤서아가 부모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오빠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셋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4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윤상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DNA 검사, 타액, 머리카락을 사용한 검사,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윤상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해야 할까요? 정도현 몰래. 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정도현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그래 왔는가? 오늘은 오전에 신성그룹 가고 오후엔 윤서아 전 시장 가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상훈도 정도현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훈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차 출발하기 전에 물 한 잔만 마시고 가지. 윤상훈이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 마시게. 박 아주머니, 물 좀. 박 아주머니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정도현이 고맙다며 받아 마셨습니다. 윤상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도현이 컵을 탁자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금방 차 준비하겠습니다. 정도현이 나가고 윤상우는 그 컵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혜수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해야겠소. 윤상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어젯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윤상훈이 조심스럽게 컵을 집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병원에 가져가겠소. 조심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상훈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정도현을 회사에 내려주고 혼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검사 의뢰하러 왔습니다. 예,
회장님, 준비해 두었습니다. 윤상우는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비교 샘플도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윤상우는 자신의 입안을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거실에는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오빠일까요? 윤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윤상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강혜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4년 동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상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도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윤상훈을 모시고 윤서아를 데려다주고 일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업무에만 몰두하려 애썼습니다. 윤상훈은 차 안에서 룸미러를 통해 정도연을 자주 훔쳐보곤 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뒷모습과 신호대기 중에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는 그 버릇을 말이죠. 강혜수는 정도연이 본가에 들를 때마다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오셨습니까, 사모님. 그래요, 수고 많아요. 짧은 인사가 오갔지만 강혜수는 도연의 목소리와 얼굴, 걷는 모습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윤서아는 틈만 나면 정도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메리카노 드시죠? 아, 감사합니다. 윤서아는 도연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컵을 쥐는 손모양이나 마시는 속도가 자신과 판박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윤서아는 앨범을 꺼내 옛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오빠의 사진을요. 정도연은 가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상훈 회장 일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더 조심스럽고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지만 굳이 묻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사흘째 밤, 강혜수는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장난감,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죠. 지우야.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작은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띵 하고 맑은 소리가 울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윤상우는 집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보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정도연이 차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훤칠하게 컸을까? 윤상우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아는 작업실에서 캔버스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붓질을 하려다 멈칫했죠. 화폭에는 피아노가 그리고 그 앞에 앉은 누군가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잃어버린 오빠일까요? 아니면 정도연일까요? 7째 날 아침,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윤상훈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그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강혜수가 계단을 급히 뛰어 내려왔습니다. 왔어요. 그래. 두 사람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윤서아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결과 나왔어? 셋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상우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봉투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서류를 꺼내자 복잡한 숫자와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멈춘 마지막 줄. 친자 확률 99.99%. 윤상훈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강혜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서아가 아빠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99.99. 윤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일치한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내 강혜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우리 지우가 돌아왔어. 윤상훈은 서류를 구겨질 듯 꽉 쥐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4년, 무려 24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차를 닦고 있는 정도연이 보였습니다. 오빠,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윤상훈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정도연 기사, 집 안으로 좀 들어오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밝혀야 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정도연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찰나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달랐습니다. 강혜수의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윤상훈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도연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정도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게, 예, 거기 앉으라고. 도연은 쭈뼛거리며 천천히 소파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훈이 도연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자네가, 윤상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야. 정도연은 순간 숨이 뱄는 듯 했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를 했네. 윤상훈이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99.99% 일치. 자네는 우리 핏줄이야.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져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24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아들. 강혜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후.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쇳소리가 났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어. 네가 6살 때 찰나의 순간에 손을 놓쳐서. 강혜수는 도연의 무릎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녀가 도연의 거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이 엄마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정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대단한 분들의 아들이란 말인가요? 우린 널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윤상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이며 사설탐정이며 안 써본 방법이 없었지. 전국을 이잡듯 뒤졌어. 하지만 흔적조차 없더구나. 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넌 어릴 적 이름을 지우라고 기억한다고 했지. 네, 그게 내 본명이야. 윤지후, 우리가 지어준 이름. 정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지후, 그게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윤상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 하루도 널 잊고 산 적이 없다. 내 생일마다 매일 밤마다 너를 그리워했어. 그가 정도연의 어깨에 투박한 손을 올렸습니다. 네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랐다. 부디 좋은 사람이 너를 걷어주길 기도했지. 정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윤상훈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저를 기억하셨습니까? 아니. 윤상훈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확신이 서질 않았어. 24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름이 같은 건 그저 우연이라 여겼지. 강혜수가 정도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무 컸구나. 이렇게 훌쩍 커버렸어.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널 돌봤어야 했는데, 네가 자라는 모든 순간에 함께 했어야 했는데. 정도연이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전 행복하게 자랐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강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셨어. 윤서아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그녀가 정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우리 오빠였어.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정도연은 윤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닮았던 거구나. 응, 윤서아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쌍둥이니까 우린 이란성 쌍둥이잖아. 쌍둥이, 정도연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래서 서아 너랑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편했나 봐. 같은 꿈을 꾸고 취향도 비슷하고 같은 리듬을 탔던 게 다 이유가 있었어. 피아노는요? 정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제 손이 그 곡을 기억하고 있었나요? 강혜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가르쳐 줬단다. 3살 때부터 넌 피아노를 무척 좋아했어. 쇼팽의 녹턴도 마찬가지고. 맞아, 내가 가장 아끼던 곡이야. 매일 아침 연주했었지. 서아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일어나서. 정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 곁에서 미소 짓는 누군가. 따스한 손길, 엄마, 정도연의 입술 사이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강혜수가 정도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내 새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윤상훈도 윤서아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4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너무도 시린 시간이었죠. 허나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을 머금고 고요히 빛나고 있었죠. 윤상훈이 눈가를 훔치며 정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내 아들. 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환희였습니다. 그리고 안도감이었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가족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도연은, 아니 윤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4년 만에 드디어 이튿날 오후 윤상훈의 차가 한적한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죠. 윤상훈 부부와 정도현, 그리고 윤서아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윤상훈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자란 곳입니다. 정도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정도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아, 어젠 왜 통화도 안 됐어? 걱정했잖니. 오늘은 손님들이. 옥자 할머니가 문 앞에 섰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다소 굽었지만 눈빛만은 총기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도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들어와라. 손님들도 들어오시죠. 비좁은 거실이었습니다. 소파 2개와 작은 탁자가 살림의 전부였죠. 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물을 내왔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니? 윤상훈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저는 윤상훈이라고 합니다. 그가 허리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정도연을 보았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소리냐? 정도연이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제 친부모님을 찾았어요. 할머니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유전자 검사를 마쳤어요. 확실합니다. 정도현이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아들이었어요. 24년 전에 잃어버리셨던. 옥자 할머니는 천천히 윤상훈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혜수가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을, 우리 아들을 거두어 주셔서. 옥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녀가 정도현을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요새 그렇게 이상했구나. 할미는 괜찮다. 다 알았어. 할머니가 정도현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윤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옥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들을 영영 잃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옥자 할머니가 당황하며 윤상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저 보호소에서 이 아이를 봤을 때 그냥 데려온 것뿐이에요. 혼자 있더라고요.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옥자 할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서렸습니다. 이름밖에 기억 못하는 아이였어요. 아마 부모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조차 잃었던 것 같아요. 도연이라고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키웠어요. 3월 15일에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보호소에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을 이 아이 생일로 삼았죠. 강혜수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이 도연이 진짜 생일이에요. 6살 생일 축하한다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이었어요. 옥자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강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군요. 날짜가 일치하오. 그리고 도연이라는 이름도. 회장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지어준 본명은 윤지후다. 할머니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그렇구려. 윤지후. 혜수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앞으로는 그녀가 조심스레 운을 뗐다.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고 싶어요. 부디 허락해 주셔요. 아닙니다. 당치 않아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난 괜찮수. 여태껏 이 녀석이 늙은이를 지켜준 게지. 내 적적함을 말이오. 도연이가 혈육을 찾았으니 그걸로 족하오.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할머니, 도연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쥐었다. 할머니도 제 식구예요. 낳아준 부모님을 찾았지만 절 키워주신 건 할머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전 가족이 둘인 셈이에요. 할머니 역시 제 가족입니다. 할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도연아, 같이 가시죠. 할머니. 도연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집이 아주 크대요. 할머니가 지내실 방도 마련돼 있대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도연을 응시하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택 거실 피아노 앞에 도연이 자리했다. 가족들이 그 등 뒤를 지키고 섰다. 상훈, 혜수, 서아, 그리고 옥자 할머니까지. 연주할 수 있겠어? 혜수가 조심스레 물어왔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건반 위에 얹었다. 떨림은 있었으나 공포는 없었다. 첫 건반을 눌렀다. 띵 하고 맑은 음색이 거실을 채웠다. 쇼팽의 녹턴. 손가락이 건반 위를 유영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선율이 흘러넘쳤다. 아름답고도 고요한 멜로디였다. 24년간 잠들어 있던 피아노가 다시금 노래하고 있었다. 혜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회장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아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옥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그 연주를 경청했다. 마지막 음이 공간을 울렸다. 긴 여운이 감돌았다. 도연이 건반에서 손을 거두었다. 훌륭해. 혜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 잘했어, 도연아. 도연은 피아노를 응시했다. 이제 이 악기는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치유였다. 엄마, 도연이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매일 연주할게요. 혜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일 들려주렴. 엄마는 듣고 싶단다. 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완연한 봄날이었다.
거실에는 피아노 선율 대신 가족들의 웃음꽃이 피어났다. 기나긴 겨울이 막을 내렸다. 잃어버린 봄이 귀환했다. 가족은 다시금 하나가 되었다. 피아노도 집도 사람들의 마음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윤지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보금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